인천 외곽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곳은 퇴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기는 구간으로 택배 차량과 화물차만 간간히 지나는 곳이었다. 그 밤에도 도로는 조용했고 도시는 이미 각자의 집 안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그 정막 속에서 한 승용차가 잠시 멈춰 섰다. 차 안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음악도 없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히터는 켜져 있었다. 조수석 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다. 그 짧은 순간 작은 종이 상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상자는 땅에 떨어지며 한번 튕겼고 덮개가 풀렸다. 상자 안에는 스코티시 폴드 수컷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이름은 한때 루미였다.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송도 신도시의 오피스텔에 사는 29살 직장인 김도윤이었다. 도윤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했고 야근이 잦았으며 퇴근 후에는 혼자 사는 집이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SNS에서 접은 귀를 가진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충동적으로 분양을 결심했다. 분양비는 월세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카드 할부가 가능했다. 사무실 동료들은 예쁘다며 사진을 공유했고 루미의 사진은 그의 피드에 자주 올라왔다. 하얀 소파 위, 노트북 옆, 배달 음식 상자 곁 모든 장면이 정갈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털이 날리기 시작했고 화장실 모래가 바닥에 흩어졌다. 새벽에 들려오는 울음은 도윤의 수면을 방해했다. 병원비는 예상보다 자주 들었다. 도윤은 점점 피곤해졌고 루미는 점점 부담이 되었다. 그날 밤 도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데려오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누군가가 데려갈 것이라고 믿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음이라는 말로 덮었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브레이크 등이 멀어졌다. 상자 밖으로 나온 루미는 도로 위에 홀로 남겨졌다. 히터가 켜진 차 안의 온기는 사라졌고 익숙한 방향제 냄새도 사라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 근교 펫숍의 유리장 안에 있었고 그 전에는 번식장의 케이지 안에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벽은 없었다. 루미는 자동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에게 도윤은 세상의 전부였다. 도윤의 발걸음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노트북 자판 소리. 그 모든 것이 생존의 신호였다. 빨간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루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차와의 거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에게는 속도라는 개념이 없었고 단지 사라지는 온기를 붙잡고 싶다는 본능만 있었다. 그러나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멈췄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언제든지 울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소리가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에게는 아직 버려졌다는 단어가 없었다. 단지 사라짐만이 있었다. 루미는 다시 상자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상자는 찢어져 있었고 테이프는 풀려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줄 구조가 없었다. 그는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그곳은 어둠이 더 깊었다. 몸을 웅크렸지만 온기는 생기지 않았다. 인천의 겨울은 바람이 매섭기로 유명했다. 해가 지고 나면 체감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도시 안에서는 아파트 난방이 버티고 있지만 외곽 도로에서는 아무런 완충 장치가 없다. 루미는 처음으로 차가운 공기를 길게 들이마셨다. 폐 안이 시렸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의 기억에는 따뜻한 바닥과 사료 냄새가 남아 있었다. 도윤이 쓰던 세탁 세제 향, 배달 치킨 냄새, 휴대폰 진동 소리.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었던 기억이었다. 이제 그는 이름 없이 남겨졌다. 그는 낮은 곳을 찾아 움직였다. 도로 아래에는 오래된 콘크리트 배수관이 있었다.
그 안쪽은 좁았지만 바람이 덜 닿았다. 루미는 그곳으로 몸을 들였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굳어갔다. 그가 태어난 번식장에서도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다. 그곳은 좁았지만 최소한 실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시각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라디오를 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려 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잘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루미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다. 배수관 안의 공기는 서서히 더 차가워졌다. 몸의 감각이 둔해졌다. 귀는 접힌 채 머리에 붙어 있었다. 그 귀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귀엽다고 말했다. 그 귀 모양 때문에 더 비싼 값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양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한 번 더 울어보려 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은 마르고 배는 텅 비어 있었다. 밤은 길었다. 루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기억 속에서 도윤의 손길이 떠올랐다.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 박스에서 꺼내지던 순간. 작은 원룸의 형광등 아래에서 루미야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자동차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도로는 침묵을 유지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날카로워졌다. 루미는 점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두려움도, 배고픔도, 분노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었다. 그 공백 속에서 작은 생명은 버티고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배송 차량이 멀리서 지나갔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일러 소리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시험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야간 근무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외곽도로 아래의 배수관 속 작은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루미는 점점 더 깊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의 첫 번째 밤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루미의 의식은 더 얕아졌다. 배수관 안에 남아있던 약한 온기마저 사라졌고 그의 몸은 점점 둔해졌다. 처음에는 차가움이 고통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감각조차 희미해졌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생각은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집이라는 단어도 버림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했다. 단지 이전까지 익숙했던 소리와 냄새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감지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엘리베이터 알림음, 도윤의 휴대전화 벨소리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는 다시 한번 기다렸다. 자동차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대신 단지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늘 누군가의 존재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의 숨은 점점 짧아졌다. 가슴 안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배는 비어 있었고 혀는 말라붙어 있었다. 눈을 뜨고 있으려 했지만 시야는 자꾸만 흐려졌다. 한때 그는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잠들었다. 도윤은 퇴근 후 그를 잠깐 쓰다듬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대 쪽으로 이동했다. 그때 루미는 그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항상 같은 공간 안에 있었기에 불안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공간이 없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려 들어갔다. 몸을 작게 모으면 따뜻해질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노력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체온은 이미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의식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도윤의 집안을 떠올렸다. 작은 주방,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배달 전단지,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던 영상 소리.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루미는 한 번 더 소리를 내려고 했다. 집에서는 울면 누군가가 반응했다. 사료가 채워지거나 화장실 모래가 정리되거나 때로는 이름이 불렸다. 여기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조용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가움은 통증이 아니라 무감각으로 바뀌었다. 앞발의 감각이 둔해졌고 꼬리 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귀는 여전히 접힌 채 머리에 붙어 있었다. 그 귀 모양은 사람들에게 귀여움의 상징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심장은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일정했던 리듬이 불안정해졌다. 루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 분향장 안에 있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에는 도윤의 무릎 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뜨면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배수관 입구 쪽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들었다. 자동차 불빛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저 밝아지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끝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다. 하지만 새벽빛은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 차가움은 여전했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기억이 조각나고 있었다. 배고픔도 두려움도 흐릿해졌다. 오직 피로만이 남았다. 루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배수관 안쪽으로 조금 더 몸을 밀어 넣었다. 바람이 덜 닿는 곳을 찾기 위한 본능이었다. 그러나 그 이동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의 호흡은 가늘어졌다. 그는 더 이상 도윤을 떠올리지 못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흐려졌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넓어졌다. 그 공백 속에서 그는 멈춰가고 있었다. 도시의 하루는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근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시험 공부를 마무리했다. 인천 외곽의 작은 도로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의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루미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몸 안의 열은 이미 많이 빠져나갔다. 심장은 간헐적으로 느리게 반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림조차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의식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배수관 바깥 어딘가에서 낯선 기척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인간의 발걸음도 자동차 소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루미는 그 기척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이미 감각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무거웠다. 세상은 점점 어둡게 변해갔다. 그의 작은 몸은 경계선 위에 놓여 있었다. 생과 사의 중간,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멈춰가고 있었다. 루미의 의식이 거의 끊어질 무렵 배수관 입구 근처에서 또 다른 생명의 존재가 멈춰 섰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자동차의 불빛도 아니었다. 인천 외곽 공장지대 주변을 떠돌며 살아온 회색 길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름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선택된 적도 없었고 집안에서 지낸 기억도 없었다. 음식은 스스로 찾아야 했고 영역은 스스로 지켜야 했다. 굶주림과 추위는 일상이었으며 도움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배수관 안에서 약하게 남아있는 냄새를 맡았다. 사람의 손길이 오래전 스며들어 있던 냄새, 실내에서 키워진 동물 특유의 사료향과 세제향이 섞인 냄새였다. 그 냄새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천천히 배수관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작은 생명이 놓여 있었다. 접힌 귀, 아직 제대로 단련되지 않은 몸, 보호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다가갈 이유는 없었다. 이 지역의 길고양이 세계에서는 약한 존재를 돌볼 의무가 없었다. 각자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회색 고양이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루미의 숨이 미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았다.
루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새로운 냄새를 희미하게 느꼈다. 그것은 도윤의 향과 달랐다. 실내의 냄새가 아니었다. 거칠고 낯선, 오래된 콘크리트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냄새였다. 그는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채 그 존재를 받아들였다. 회색 고양이는 루미 가까이 머물렀다. 그의 체온은 루미보다 높았다. 오랫동안 외부 환경에 적응해온 몸이었다. 루미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잠시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옆을 지켰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동정도 아니었고 계산도 아니었다. 다만 그가 오랫동안 겪어온 생존의 감각이 이 작은 생명이 지금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한 번 더 루미의 냄새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아직 희미하게 남은 온기가 있었다. 루미의 의식은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무거웠다.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낯선 체온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미세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존재를 밀어내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회색 고양이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다.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다. 루미의 심장은 여전히 느리게 뛰고 있었다. 리듬은 불안정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았다. 수많은 겨울을 견뎌냈고 동료를 잃는 장면도 여러 번 겪었다. 약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루미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는 흐렸지만 회색의 윤곽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는 도윤을 기다리던 감각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제 그는 단지 살아있는 것과 죽어가는 것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회색 고양이는 루미의 옆에 그대로 남았다. 체온이 전달되었고 미세한 숨결이 오갔다. 루미의 호흡은 아주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약했지만 아까보다 규칙적이었다. 회색 고양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길 위의 존재에게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결국 자리를 뜨지 않았다. 루미의 안쪽에서 미약하게 남아있던 생존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완전히 꺼졌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다. 배고픔이 다시 느껴졌고 갈증이 인식되었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회색 고양이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이 지역의 쓰레기 더미와 상점 뒤편을 알고 있었다. 먹을 것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루미는 그 움직임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지만 사라졌던 체온이 다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의 숨은 여전히 얕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이 작은 생명은 이미 한 번 버려졌다. 그러나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그 사실을 확인한 채 다시 그 곁에 남았다. 루미는 더 이상 자동차 불빛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에 있는 새로운 존재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그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루미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다. 배고픔이 다시 또렷해지자 그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전에는 사료 그릇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은 곧 채워지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회색 고양이는 배수관 근처를 벗어났다. 그는 이 구역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편의점 뒤편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 공장 직원들이 남기고 간 도시락 잔에 누군가가 흘린 치킨 조각. 그것이 그의 세계였다. 그는 다시 돌아왔다. 입가에는 작은 먹을 것이 물려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을 거쳐 나온 음식의 일부였다. 깨끗하지도 않았고 고급스럽지도 않았다. 그러나 살아남기에는 충분했다. 루미는 처음에 그 냄새를 이해하지 못했다. 익숙한 사료 향과 달랐다. 그러나 배고픔은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다. 처음 삼키는 순간 위가 반응했다. 오래 비어있던 곳이 놀란 듯 움찔했지만 곧 적응하기 시작했다. 회색 고양이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루미가 완전히 혼자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씩 반복해서 끊기지 않게 먹여야 했다. 그날 이후 루미는 배수관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덜 통하는 좁은 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루미는 여전히 약했다.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했고 시선은 자주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매번 먹을 것을 찾아왔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반복은 힘이 되었다. 루미는 처음으로 도윤을 떠올리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다. 대신 눈앞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회색 고양이.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루미의 몸은 조금씩 반응을 되찾았다. 귀는 여전히 접혀 있었고 털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어느 날 떠나기 전 작은 돌 하나를 루미 앞에 밀어두었다. 매끈하게 다른 회색 돌이었다. 길 위에서 오랫동안 굴러다닌 흔적이 있었다. 그 돌은 음식이 아니었고 보호막도 아니었다. 아무 기능도 없었다. 그러나 회색 고양이는 그것을 두고 갔다. 루미는 처음에 그 돌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것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돌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돌은 그의 시야 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 회색 고양이가 떠난 자리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었다. 회색 고양이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루미는 혼자 남았다. 이전 같으면 그는 불안에 휩싸였을 것이다. 도윤이 집을 비우면 현관문 근처를 맴돌며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기다렸다. 돌은 그 앞에 있었다. 그는 돌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차갑고 단단했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배고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다시 돌아왔다. 먹이를 물고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이 반복은 루미에게 새로운 구조가 되었다. 기다림과 귀환. 사라짐과 돌아옴. 그는 조금씩 배수관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늘렸다.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회색 고양이는 그에게 사냥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어디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떤 냄새를 따라가야 하는지, 어느 구역을 피해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었다. 루미는 따라 하려 했지만 아직은 서툴렀다. 그는 다시 돌로 돌아왔다.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회색 고양이는 돌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루미의 것이 되었다. 루미는 점점 더 그 돌을 가까이 두었다. 회색 고양이가 떠날 때마다 그는 돌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연결의 표시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는 증거. 회색 고양이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루미도 이제는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생명은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나누고 있었다. 루미는 더 이상 배수관 안에서만 떨고 있지 않았다. 그는 버려진 존재에서 버텨내는 존재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돌은 그 곁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 루미는 이제 회색 고양이가 떠나고 돌아오는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먹이를 물고 돌아오는 기척, 일정한 간격,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존재. 그 반복은 신뢰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돌을 곁에 두고 있었다. 회색 고양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돌은 조금 더 가까이 이동했다.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옴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색 고양이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루미는 기다렸다. 배고픔은 이제 참을 수 있을 만큼 길들여져 있었다. 그는 돌을 앞에 두고 눈을 감았다.
기다림은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회색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구역에는 늘 변수가 있었다. 음식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고양이와 충돌했을 수도 있었다. 루미는 그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돌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시간이 흘렀다. 회색 고양이의 냄새는 점점 희미해졌다. 루미는 배수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익숙한 회색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 번 더 기다렸다. 돌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루미의 배는 다시 비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공백이 함께 밀려왔다. 회색 고양이는 이름이 없었지만 그의 세계 안에서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 기준이 사라졌다. 루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켰다. 배수관 안. 돌 옆 다음 날이 되어도 회색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루미는 처음으로 돌을 입에 물었다. 단단한 감촉이 이빨에 닿았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돌을 물고 있으면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남았다. 그는 그 상태로 움직였다.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 근처로 향했다. 회색 고양이가 자주 갔던 방향을 따라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다른 길고양이들은 그를 경계했다. 그는 여전히 집고양이의 냄새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태였다. 몸은 약했고 움직임은 서툴렀다. 몇 번의 위협이 지나갔다. 루미는 돌을 놓지 않았다. 돌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놓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작은 음식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거칠고 냄새도 강했다. 그러나 그는 먹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회색 고양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루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다림은 돌이 대신했다. 그는 돌을 물고 이동했다. 배수관은 여전히 그의 거처였지만 더 이상 유일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더 넓은 구역으로 나아갔다. 배고픔은 계속되었고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돌은 항상 입안에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것은 무게가 되었고 동시에 중심이 되었다. 그는 돌을 놓지 않기 위해 신경을 집중했다. 다른 고양이와 마주칠 때에도, 음식이 보일 때에도 돌은 함께였다. 그는 이제 2번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처음은 인간에게, 두 번째는 유일한 동족에게.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배웠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돌은 남았다. 그는 밤을 견뎠고 낮을 버텼다. 몸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전처럼 윤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약하지도 않았다. 회색 고양이가 남긴 것은 먹이 찾는 방법만이 아니었다. 떠나도 살아남는 법이었다. 루미는 더 이상 배수관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 구역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쓰레기 더미, 공장 뒤편, 편의점 주변 그 어디에서도 그는 돌을 놓지 않았다. 돌은 그가 처음으로 느낀 돌아옴의 기억이었다. 비록 그 돌아옴이 끝났지만 기억은 남았다. 루미는 그 기억을 입에 물고 계속 걸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회색 고양이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돌 안에 남아 있었다. 겨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기온은 계속 떨어졌고 길 위의 생명에게 허락되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루미의 몸은 이전보다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먹이는 늘 부족했고 다른 고양이들과의 경쟁은 거칠어졌다. 그는 돌을 입에 문 채 구역을 옮겨 다녔다. 배수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영역을 넓히는 다른 무리들이 접근했고 그곳에서 밀려났다. 루미는 부천 쪽 오래된 주택가 근처까지 이동했다. 이곳에는 작은 식당과 편의점,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긴 했지만 경쟁도 치열했다.
그의 체력은 점점 소모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어느 밤, 루미는 더 이상 멀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는 텅 비어 있었고 다리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그는 한 빌라 건물 앞까지 간신히 이동했다. 그곳은 현관 앞에 작은 신발장이 놓여있는 구조였다. 사람의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지만 위협은 느껴지지 않았다. 루미는 돌을 입에서 내려놓았다. 그는 그 돌을 턱 아래 가까이 두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은 다시 가늘어졌다. 이번이 두 번째 경계선이었다. 첫 번째는 배수관에서였다. 그때는 회색 고양이가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건물에 사는 박민선은 42살의 편의점 야간 근무자였다.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학원비와 월세,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다. 그날도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작은 생명을 발견했다. 접힌 귀, 거칠어진 털, 그리고 턱 아래 놓인 회색 돌. 처음에는 쓰러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민서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삶에는 여유가 없었다. 추가로 책임질 대상이 필요하지 않았다. 건물은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었고 집은 넓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양이가 돌을 중심으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돌을 밀어내지 않았고 떨어뜨리지도 않았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단순한 유기동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민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출근 시간에 늦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가기에는 마음이 걸렸다. 그녀는 결국 고양이와 돌을 함께 안으로 들였다. 루미는 희미하게 온도의 변화를 느꼈다. 차가운 공기 대신 미세하지만 덜 거친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그는 돌이 떨어질까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턱을 움직였다. 돌이 굴러가자 미약하게 다시 끌어당겼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돌을 치우지 않았다. 루미는 잠시 후 눈을 떴다. 낯선 실내 냄새가 코에 닿았다. 그러나 도윤의 집과는 달랐다. 더 오래된 생활의 흔적이 쌓인 냄새였다. 그는 즉시 돌을 찾았다. 돌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다시 눈을 감았다. 민서는 출근을 미뤘다. 편의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점장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하루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다. 그녀는 고양이를 동네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이준혁 수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진료를 해왔다. 길고양이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루미를 살펴보았다. 체온은 낮았고 탈수와 영양 부족이 심각했다. 그리고 돌을 보았다. 루미는 돌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불안정해졌다. 잠시라도 떨어지면 몸을 흔들며 찾으려 했다. 이준혁은 돌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돌을 억지로 떼어내면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다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고양이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일 가능성이 높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머그컵을 버리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아무 가치 없는 물건이었지만 버리면 무언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루미는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다. 수액이 들어갔고 체온을 올리는 조치가 이어졌다. 돌은 여전히 그의 곁에 놓여 있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들 지우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사춘기 특유의 예민함이 있었고 집안 형편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루미가 돌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말이 줄어들었다. 그들은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건물 관리인은 엄격했다. 민서는 고민했다. 며칠만 보호하고 다시 밖으로 내보낼지 아니면 계속 데리고 있을지. 루미는 회복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실내에 들어왔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다. 누군가 다가오면 돌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러나 민서는 돌을 치우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었고 물을 준비했다. 루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먹기 시작했다. 체온은 조금씩 올라갔다. 그는 두 번째로 살아남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회색 고양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 덕분이었다. 그러나 루미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돌이 가까이에 있고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고 있었다. 루미의 체온은 서서히 안정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렀다. 영양 부족으로 약해진 상태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긴장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의식이 흐려지지는 않았다.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호흡은 비교적 규칙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돌을 곁에 두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시선은 먼저 돌을 향했고 돌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주변을 받아들였다. 박민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양이를 데려온 이후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다시 시작했다. 낮에는 집에 머물며 루미의 상태를 살폈고 밤에는 계산대 뒤에서 서 있었다. 피로는 쌓였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 지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루미에게는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자리 잡았다. 며칠 후 관리인이 복도에서 민서를 불렀다. 누군가가 고양이를 봤다는 것이었다. 이 건물은 반려동물 금지였고 규정을 어길 경우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이 선택이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밖에 다시 내보내면 안 되냐고. 그 말은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루미는 그 시각에도 돌을 앞에 두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서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관리인을 찾아가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녀의 통장은 여유가 없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은 부담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준혁 수의사는 재진을 보며 말했다.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다만 아직 스트레스에 민감하니 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루미는 돌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 안에 두었다. 이준혁은 다시 한번 돌을 보았다. 그는 수많은 유기동물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물건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돌을 떼어내지 말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것은 이 고양이가 살아남은 시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흔적일 수 있다고. 민서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며칠 후 민서는 보증금이 낮은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지금보다 더 좁았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반려동물에 관대했다. 지호는 전학을 고민해야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이사는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가구는 많지 않았고 짐도 크지 않았다. 루미는 이동 중에도 돌을 가까이 두었다.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잠시 불안해했지만 돌을 확인하자 다시 조용해졌다. 새로운 집은 여유롭지 않았지만 적어도 쫓겨날 걱정은 없었다. 민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무모한 것인지 여러 번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루미는 조금씩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방 안을 오가도 민서가 근처를 지나가도 이전처럼 극도로 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은 여전히 중심이었다. 어느 날 지훈은 장난삼아 돌을 잠시 옮겨보려 했다. 루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돌이 사라진 위치를 정확히 인식했고 불안이 급격히 올라왔다. 지호는 곧 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 이후로 그는 돌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그 물건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민서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루미를 바라보았다. 접힌 귀는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털은 조금씩 윤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 고양이를 사진 한 장의 유행으로 소비했을 것이다. 예쁘다는 말과 함께 몇 번의 좋아요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생명은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었다. 2번 버려지고도 살아남은 존재였다. 민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관리인의 경고도, 주변의 수군거림도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다. 루미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돌에서 잠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존재했다. 그것은 과거를 붙잡는 물건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왔다는 증거가 되어 가고 있었다. 민서는 루미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 역시 돌과 같은 무언가를 붙잡고 버텨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돌을 치우지 않아도 괜찮은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루미는 아직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번째로 버려지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한 공간 안에서 이름 없이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 안에 놓인 생명이었다. 돌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표시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시간의 흔적이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있었기에 이 작은 이야기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생명이 겪은 상실과 기다림, 그리고 다시 이어진 선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효율과 편의를 기준으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작은 선택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짐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희망, 무심함 속에서도 이어진 책임,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던 작은 물건이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루미는 점점 더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게 되었다. 사료를 먹는 양이 늘었고 물을 마시는 횟수도 규칙을 찾았다. 털은 조금씩 윤기를 되찾았고 눈빛은 더 이상 경계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돌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항상 입에 물고 다니지는 않았다. 돌은 방 한쪽, 그의 자리가 정해진 위치에 놓였다. 아침이 되면 그는 먼저 돌을 확인했다. 돌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사료 그릇으로 이동했다. 박민서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준혁 수의사는 재진에서 회복이 순조롭다고 말했다. 체중이 조금씩 늘고 있고 면역 수치도 안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민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지우는 루미와 거리를 조금씩 좁혔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도 루미가 자리를 옮기면 시선을 따라갔다. 어느 날은 숙제를 하며 고양이의 이름을 물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루미.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게 들렸다. 루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다시 이름을 배우고 있었다. 봄이 가까워지면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루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방 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고 때로는 지훈의 책상 아래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 돌은 여전히 매끈하고 단단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민서는 어느 날 퇴근 후 작은 변화를 맞았다.
점장이 그녀의 근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주간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다. 급여는 조금 올랐고 근무 시간은 더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이전 같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한 번 더 큰 부담을 선택해 본 사람이었다. 지우는 전학을 하지 않고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원룸은 비좁았지만 세 사람은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루미는 어느 날 돌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고르듯 멈췄다. 돌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루미는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돌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다시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이제 돌은 생존을 붙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이준혁은 마지막 진료에서 말했다. 이제는 완전히 안정 단계라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민서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루미는 병원에서도 돌을 찾지 않았다. 대신 민서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는 세 번째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번식장의 케이지 안에서, 두 번째는 도윤의 원룸에서, 세 번째는 길 위에서 살아남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네 번째 삶이었다. 누군가의 유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 안에서 이어지는 삶. 루미는 더 이상 돌을 입에 물지 않았다. 돌은 방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돌을 한번 바라본 뒤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고 지훈의 발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민서는 출근 준비를 하며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쉽게 버리고 누군가는 어렵게 품는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효율과 편의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어떤 생명은 그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떠안는다. 루미는 2번이나 버려졌다. 그러나 2번 모두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이름 없는 회색 고양이가 있었고 돌이 있었고 한 사람의 망설임 끝에 선택이 있었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차갑게 붙잡아야 할 물건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증명하는 흔적이 되었다. 루미는 창문 근처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다. 접힌 귀는 그대로였고 몸은 건강을 되찾았다. 민서는 출근 전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다. 루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반응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누군가는 여전히 무심하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은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게 한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돌 하나가 누군가를 끝까지 버티게 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결코 하찮지 않다. 루미는 더 이상 돌을 물고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돌은 그와 함께 살아남은 증거로 남아 있었다.